아빠 찬스다 뭐다 그러잖아요. 아직도 우리 사이는 불평등하구나. 개선될 거 기본적인 거. 네, 소상공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장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경제에서 기회만큼은 진짜 공정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지속 가능한 그런 살맛나는 경제.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복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데 이 사전적인 의미가 행복한 삶입니까? 저도 처음 알았네요. 작가님의 팁인데 복지라는 게 결국 그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기본 여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십시일반한 세금을 가지고 이 복지 제도를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 이게 시대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영화 속 복지 제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이 낳은 소외 현상까지도 시간 있으면 한번 가볼게요. 한국경제신문 노유정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영화 같이 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2016년 대상인 황금 종려상을 받은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감독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영국 영화 감독인 켄 로치 감독 작품이고요. 영국 복지제도의 문제를 이 주인공을 통해서 풀어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켄 로치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실화를 녹여낸 영화로 유명한데요. 이쯤 설명을 드리면 벌써 눈치챈 청취자분들도 있으실 듯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입니다. 자, 대중적으로 그 엄청 흥행한 영화는 아닌데 저도 출발 비디오 여행에서 그 조금만 모아놓은 그거 봤거든요. 영화 프로그램에는 자주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국내에서는 사실 흥행을 하지 못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 영화제에서 대상을 타면서 좀 제목을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좀 이 영화를 좀 개인적으로 결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꼽아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오늘 영화 이야기 들어보시고 좀 괜찮다 싶으신 청취자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일단 줄거리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이 배우 데이브 존스라는 분이 연기한 다니엘 블레이크가 주인공인데요. 이 사람은 영국에서 평생을 몫으로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병인 심장병이 악화돼서 갑자기 일을 못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아내가 일찍 죽고 자식도 없는데 좀 수입이 없는 그런 혈혈단신의 노인이 된 거죠. 그래서 질병수당, 구직수당 같은 국가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심사 기준이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다니엘이 인터넷을 할 줄 모르는 노인인데 인터넷으로밖에 신청을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서 헤매고 이런 어려움들을 좀 계속 겪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영국 복지 시스템의 문제를 통해서 또 복지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요즘처럼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이 일상이 된 시대에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겪는 디지털 소외, 또 디지털 능력과 정보의 격차를 의미하는 이 디지털 디바이드까지 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니엘 블레이크, 영국에 사는 이 사람은 질병수당을 신청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다니엘이 심장병 때문에 공사장에서 한번 쓰러진 후에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이 없어지니까 국가의 질병수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 질병수당이라는 게 병 때문에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은 이제 생계를 위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하니까 국가가 일정 기간만이라도 그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제도예요. 그런데 영화에 보면 이 질병수당 심사를 담당하는 파견업체 직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전화로 이제 질문 몇 개를 던지면서 심사를 간단하게 하는데 이 질문들이 심장병이랑 너무 상관없는 내용들이었던 거죠.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심장이 아픈 사람인데 팔다리가 제대로 움직이나요? 모자를 스스로 쓸 수 있습니까? 같은 질문들을 몇 개 던지고선 다니엘이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심사에서 탈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황이랑은 관계없이 이 수당 심사 가이드라인에 있는 질문들만 형식적으로 던지고 이제 탈락을 시킨 거죠. 자, 다니엘 블레이크 입장에서는 이 결과가 부당하다고 느낄만 하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결과에 납득을 못하니까 전화도 계속 해보고 또 전화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복지센터에 직접 찾아가는데 이제 그 직원이 질병수당에 한번 탈락을 했으면 다시 신청하고 또 받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차라리 구직수당을 새로 신청해라 라고 좀 일종의 팁을 줘서 구직수당을 신청하기로 하는데 이것도 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는 한평생을 좀 세금도 잘
잘 내면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막상 필요할 때 국가의 이런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당 심사를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공궁한지 나의 가난과 그런 아픔을 스스로 계속 증명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면서 내가 지금 인간적으로 대우를 받고 있나, 나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지켜지고 있나, 이런 좀 의문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이 이야기는 영화 속 다니엘 블레이크가 겪었던 영화 속 이야기입니다만 실제로 나도 공공기관에 전화를 하거나 뭔가 도움이 받고 싶어서 전화했을 때 소위 전화를 돌린다는 체험을 했던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복지, 피부에 와닿는 복지 얘기를 하고 싶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복지라는 게 경제학뿐만이 아니라 요즘 경제 사회 뉴스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골 소재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기 전에 복지의 뜻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복지가 한자로는 복복의 복지자예요. 그러니까 둘 다 행복을 뜻하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우리는 복지라고 부르는데 또 이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국가가 지원하고 또 운영하는 제도도 우리는 복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복지를 설명하는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아마 요람부터 무덤까지라는 말인데 많은 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영국에서 세계 2차 대전 후인 1940년대에 사회보장제도를 만들면서 이제 내세운 정책 문구인데요. 이게 이제 뜻이 사람이 태어나서 또 죽어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전 생애에 걸쳐서 최소한의 삶의 질은 국가가 보장해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복지를 보면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복지제도를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로 분류를 합니다. 사회보험은 이제 많이들 가입하시는 국민연금, 또 건강보험 같은 그런 제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이 가입자가 돼서 금액을 이제 납부를 하다가 필요할 때 혜택을 받는 그런 보험제도죠. 네. 그리고 공공부조가 앞서 이제 다니엘의 사례처럼 뭐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거나 또 일할 수 없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세금으로 긴급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뜻하고요. 사회복지 서비스는 교육, 뭐 아동 돌봄 서비스처럼 국민과 정부가 함께 부담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그런데 이 복지제도라는 게 참 경제적이면서도 또한 정치적인 이슈인 게 복지제도 관련해서는 누가 어떤 주제를 들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권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대선 캠페인이 한창인데 대선 후보 사이에도 생각들이 많이 다른 모양이네요. 맞습니다. 그 대선 후보들 사이에 좀 요즘에 의견이 갈리는 게 이제 선별적 복지가 맞느냐, 보편적 복지가 맞느냐, 크게는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역대 대선 이제 레이스에서 계속 불거져 왔던 좀 해묵은 논쟁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얘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개념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교과서에서 많이 배우는 개념인데요. 이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별적 복지는 뭐 저소득층이나 노령층이나 이런 일정 조건의 국민들에게 한해서 제공되는 그런 복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꼽히는 제도가 기초생활수급제도죠. 그러니까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이 기준이 되고 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렇게 기준을 각각 정해서 이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보편적 복지는 조건 없이 제공되는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의미합니다. 뭐 부자든 좀 생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든 모든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이제 보편적 복지는 뭐 무상급식, 무상보육 같은 제도가 좀 대표적입니다. 네,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여기에 정부의 철학이 담기기도 하는데 그래서 늘 주머니는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누가 더 지원을 받는 게 보다 정의로운 사회이냐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논제입니다. 예컨대 우리 1차 재난지원금 이거는 전 국민 다 줬으니까 이런 게 보편복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슈된 사례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인데요. 이 1차 재난지원금이 처음에는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가 반발이 좀 너무 심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이제
방침을 바꿨죠. 그렇지만 2차부터는 좀 달랐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많이 보신 자영업자들 그리고 소상공인들 또는 소득 하위 계층들에 한해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죠. 그러니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선별적 복지입니다. 네, 이게 역대 정부에서도 항상 말들이 많았습니다. 돌아보면 박근혜 정부 당시에 증세 없는 복지가 대선 캠페인을 관통했던 주제였는데 이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사실 저희 증세 없이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고백을 하기도 했었는데 역시 돈이 문제죠. 그렇죠. 우선 이제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근거로 드는 것이 말씀하신 재원, 효율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사람한테 혜택을 집중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가 우리나라 향후 10년간 재정 전망을 내놨는데 지금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다음 정부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하에 내놓은 결과예요. 그런데 이 전망에 따르면 내년 국가 채무가 1,072조 6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2029년에는 2,000조 원을 넘을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내놨는데 1,000조 원을 넘은 지 7년 만이면 굉장히 빠른 속도죠. 일단 빚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 이런 얘기인데 남들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안 그래도 이제 얼마 전에 IMF에서 이제 10월 재정 전망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한국의 GDP,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 대비한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35개 선진국 중에 가장 빠른 수준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세계 다른 나라들도 국가 채무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100%가 넘는 나라들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60% 정도인데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이 IMF의 재정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지난해 47.9%에서 2026년 5년 뒤에 66.7%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IMF가 분류한 선진국 35개국 평균은 이 같은 기간 향후 5년 안에 국가채무 비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코로나19 상황은 전 세계가 다 같이 겪은 위기인데 왜 우리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지난해와 올해 좀 국가가 확장 재정을 많이 펼치면서 이 국가 채무 비율이 많은 국가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 국가들은 이제 위드 코로나도 되고 백신도 맞고 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국가의 생산성이 개선되면 천천히 국가 채무 비율을 떨어뜨린다는 의미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확정재정 기조를 가지고 있고 또 복지 예산을 계속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마도 이제 먼저 시작한 나라들하고 그 기간을 좀 두고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국가 채무가 늘어난다. 이게 일단 달가운 소식은 아니네요. 이자 부담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내야 될 돈이,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내야 될 돈이 더 생긴다는 거고요. 또 국가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 또 디폴트, 채무 불이행이라는 내용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가 채무를 갚지 못해서 파산한 상태를 뜻하는데 이제 뭐 재정이 고갈되거나 하는 이유로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 이 한 나라에 대한 국제 신용 평가사들의 신뢰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면 이제 단계적으로 가게 되는 얘기인데 외국 투자사 자본,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라고 부르는 이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요. 우리가 그 여러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그 일반 국민들까지 이게 마치 김연아 선수의 트리플 악셀의 어떤 기술인지 배운 것처럼 위기를 겪으면서 CDS 프리미엄 같은 어려운 단어를 국민들이 아시게 됐거든요. 이게 국가 부도 위험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몇 점으로 보느냐 이런 것도 수치화하는 건데 우리나라 재정은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입니다. 다만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 이런 경고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보편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에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청취자분들이 가장 공감하시는 강력한 근거가 복지 사각지대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2014년에 있었던 송파 세모녀 사건을 우리는 복지 사각지대의 대표적인 그런 사례라고 부르는데 이제 질병도 있고 수입이 없던 이 세모녀가 스스로 세상을 떠난 사건인데 국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몰랐든 어떤 이유가 있었든 이제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건데 선별적 복지는 이런 분들을 가려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보편적 복지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지급하는 그런 복지가 있었다면 이런 사람들의 죽음을 막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그래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분들 많을 겁니다. 또 그 무명의 작가가 혼자 생활을 하다가 어떤 복지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혼자 고독사했다. 이 뉴스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도 늘 이 이슈가 논쟁거리가 되고요.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서도 이 주인공이 복지수당을 신청하는 과정 자체가 어렵다. 또 다른 걸림돌이 바로 노년층에 익숙치 않은 인터넷이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아, 네, 맞습니다. 이 다니엘도 여러 원인이 있지만 결국 노인이라서 인터넷을 할 줄 모르고 집에 컴퓨터 하나 없는 게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또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제도의 도움이 너무너무 절실한 사람인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자동화 기기 그리고 ARS로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간편한 모바일로 신청하세요. 이런 게 많잖아요. 아무래도 복지제도에 하나의 허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디지털 격차,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할 줄 아느냐, 온라인을 할 줄 아느냐에 따라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 양이 달라지고 또 이것이 또 삶의 질의 차이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제 디지털 디바이드, 디지털 격차라고 부르는데요. 이 디지털 디바이드가 복지 영역에서는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꼽힙니다. 영화로 잠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다니엘이 인터넷을 이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를 나는 연필 시대 사람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그런데 복지센터 직원한테 구직수당을 어떻게 신청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직원이 인터넷에서 신청하세요라고 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나 인터넷 할 줄 모른다. 인터넷 할 줄 아는 법은 어디서 알 수 있냐 했더니 전화번호를 통해서 이제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는데 이 전화번호도 인터넷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좀 가르쳐 주지. 그러니까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그 책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세상 모든 바보들에게 웃으며 화내는 방법. 그 책 보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텐데 설명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의사항 전화기를 박스에서 꺼내세요. 꺼내지 않으시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그런 문제들을 아주 유쾌하게 꼬집은 그런 책인데 시간 나면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의 다니엘은 결국은 인터넷 때문에 구직수당 신청 못하고 영화가 끝납니까? 옆집에 사는 젊은 청년이 결국 대신 신청을 해줘서 구직수당을 받기는 됩니다. 그런데 이 구직수당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기업에 이력서를 넣는다든가 네. 뭐 구직 활동을 계속 한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불안하네요. 또 인터넷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한 구직 활동만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 다니엘은 컴퓨터로 문서 하나 쓸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필로 자기소개서를 써서 공사장에 가서 자기가 목수일을 할 수 있다고 이제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을 받지 못해서 결국 구직수당도 몇 달 못 받고 또 다시 끊기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고요. 그래도 우리는 일단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시면 친절하게 다 안내해드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훨씬 좋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딱 1cm의 턱 때문에 휠체어가 지나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같이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콘텐츠로 보는 경제 한국경제신문 노유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